2050년 대한민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다. 2014년 한 이코노미스트가 남긴 이 예언을 아십니까?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황당하다고 판타지라고 조롱했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AI 핵심 부품까지요. 한국은 이미 세계 정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까지 보시면 왜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데이비드 마틴입니다. 지난 30년간 국제경제 분석가로 살아왔습니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을 거쳐 지금은 독립경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제 손을 거쳐간 국가경제보고서만 해도 수백 건이 넘습니다. 그런 제가 2014년 봄 한 보고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충격이라기보다는 어이가 없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보고서 제목부터가 자극적이었습니다. 2050년 대한민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다.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2위라니요? 중국, 미국, 인도도 아니고 한국이 세계 2위라니 말입니까?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글로벌 경제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니퍼 첸이었습니다.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15년간 신흥국 경제 분석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온 전문가였죠. 그런 사람이 이런 예측을 내놓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 첸은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 제조업 경쟁력, 교육 수준, 연구개발 투자 비율 등이었죠.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2050년까지 9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넘어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를 선점할 것이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술 집약적 산업 구조로 경제 규모를 유지할 것이다. 보고서는 100여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데이터도 촘촘했고 논리도 정연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물론 한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선진국 반열에 오른 건 분명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세계 2위라니요? 이건 너무 나간 겁니다. 당시 한국의 국내 총생산 순위는 15위권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7천 달러 수준이었죠. 선진국이긴 했지만 초강대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더군다나 인구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출산율이 1.1을 밑돌고 있었고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었죠. 어떻게 이런 나라가 30년 만에 세계 2위가 된다는 겁니까? 중국은 이미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인도는 10억이 넘는 인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죠. 일본도 여전히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도 성장 잠재력이 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들을 모두 제치고 2위가 된다고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흥미롭지만 현실성은 없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이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황당한 예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고 혹평했죠. 심지어 한국 언론들도 회의적이었습니다. 과도한 기대는 독이 된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논평들이 쏟아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의 반응은 더 냉담했습니다. 하버드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구 감소 국가가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세계 2위라니 비현실적이다. 런던 정경대의 교수는 더 직설적이었죠. 이건 경제 분석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이다. 저도 동료들과 이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제니퍼 첸이 뭘 잘못 먹었나 봐. 명성에 금이 갔네. 너무 한국에 우호적인 거 아냐? 실제로 제니퍼 첸은 한국에서 몇 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가 감정적으로 한국을 과대평가했다고 생각했죠. 그로부터 6개월 후였습니다. 제니퍼 첸이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정이라고 했지만 누구나 알 수 있었죠. 그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터무니없는 예측에 대가를 치른 거지. 그리고 그 보고서는 잊혀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10년이 흐른 2024년 초였습니다. 저는 아시아 경제 동향을 분석하던 중이었죠. 그때 우연히 한국 관련 최신 데이터를 보게 됐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배터리 시장 규모, 조선업 수주액 등이었습니다. 숫자들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위치가 10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급히 오래된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먼지 쌓인 폴더 속에서 그 보고서를 다시 꺼냈죠. 2014년 제니퍼 첸이 작성한 바로 그 보고서였습니다. 2050년 대한민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데이터와 비교하기 시작했죠. 비교하면 할수록 충격은 커졌습니다. 제니퍼 첸의 예측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떤 부분은 예측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10년 전 그 황당하다던 예측이요. 비현실적이라던 그 보고서가요. 지금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반도체 산업부터 들여다봤습니다. 2014년 당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강했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나 설계 분야에서는 미국과 대만에 한참 뒤처져 있었죠. 그런데 2024년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1위였습니다. 디램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어섰더군요. 낸드 플래시도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HBM이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라는 뜻이죠.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95%라니요. 사실상 독점 수준이었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한국산 HBM 없이는 인공지능 칩을 만들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배터리 산업이었습니다. 2014년만 해도 전기차는 틈새 시장이었죠. 테슬라가 막 주목받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배터리 시장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오니어, 이 세 회사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자동차 회사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한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폭스바겐, 포드, 제너럴 모터스까지요.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조선업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2014년 한국 조선업은 위기였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수주가 급감했죠. 대형 조선소들이 구조조정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조선업의 몰락을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영하 163도의 초저온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죠. 극도로 높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저가로 승부하던 일반 선박과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친환경 선박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암모니아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수소 연료 전지선까지요. 미래 선박 시장을 한국이 선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계속 자료를 뒤졌습니다. 방산 수출 데이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2014년 한국의 방산 수출은 30억 달러 수준이었죠. 세계 순위로는 10위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0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된 거죠. K9 자주포가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로 수출됐습니다. K2 전차도 폴란드에 1000대 넘게 팔렸죠. 청웅 방공미사일, KSS-3 잠수함까지요.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한국 무기를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은 급하게 무기가 필요했죠. 미국 무기는 비싸고 납품이 느렸습니다. 한국 무기는 달랐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났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었죠.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력도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가지요. 한국이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를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니퍼 첸이 예측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어떤 분야는 예측을 뛰어넘고 있었죠. 저는 다시 그녀의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으로 읽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시각으로요. 제니퍼 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이다. 정부, 기업, 연구소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한다. 교육받은 인력이 풍부하고 기술 습득 속도가 빠르다. 10년 전에는 이 문장들이 그냥 추상적인 찬사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이 문장들을 뒷받침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니퍼 첸을 찾아야겠다고요. 10년 만에 그녀에게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었는지 직접 듣고 싶었죠. 저는 몇몇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제니퍼 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죠. 한 동료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독립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떠난 후 조용히 자기 길을 가고 있다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10년 만의 재평가였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썼죠. 제니퍼, 데이비드 마틴입니다. 10년 전 당신의 보고서를 기억합니다. 당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지금 당신이 옳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세계 정상을 향해 가고 있더군요. 어떻게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녀가 답장을 할까요? 10년 전 자기 보고서를 조롱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인데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데이비드, 연락 고맙습니다. 통화 가능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어떠세요? 저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완벽합니다. 통화하겠습니다. 그 주 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메모하기 시작했죠. 한국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요? 다른 나라들은 왜 보지 못했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경제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고요. 세계 경제 판도를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제 전화기가 울렸죠. 화상통화였습니다. 화면에 제니퍼 첸이 나타났습니다. 10년 전보다 조금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데이비드, 오랜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니퍼 연락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당신 보고서를 봤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비웃었죠. 그런데 지금 최근 데이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제니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미소를 지었죠.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든 걸 예측한 건 아닙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HBM 시장을 한국이 장악하게 될 거라는 건 예상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제니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3년간 살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연구소에서 일했죠. 그때 한국 사람들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게 예측의 근거였습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이었어요. 시스템이라니요? 한국은 위기가 오면 빠르게 대응합니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면 기업이 즉시 움직이죠. 연구소가 기술을 개발하면 현장에 바로 적용됩니다. 이런 속도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제니퍼는 계속 말했습니다. 2008년 반도체 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을 때죠.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종말을 예견했습니다. 저도 기억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반토막 났었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그때 뭘 했을까요?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투자를 늘렸습니다. 다들 투자를 줄일 때 오히려 연구개발비를 확대했죠. 차세대 기술에 베팅했습니다. 그게 HBM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니퍼가 덧붙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전기차는 주류가 아니었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그때부터
배터리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10년 넘게요. 지금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왜 보지 못했습니까? 저는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간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니퍼가 답했습니다. 서구 기업들은 분기 실적을 중시합니다. 주주들의 압박도 있죠. 당일 수익이 안 나오면 투자를 끊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10년, 20년을 내다봅니다. 당장 손해를 봐도 미래 기술에 투자하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교육도 중요했습니다. 제니퍼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70%가 넘죠. 젊은 인력의 질이 다릅니다. 기술을 빨리 배우고 적용합니다. 하지만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갔습니다. 제니퍼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한 산업은 경쟁력이 없어요. 중국, 인도, 베트남한테 밀리죠. 하지만 소수 전개로 고부가 가치를 만드는 산업은 다릅니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 선박, 정밀 무기 등이죠. 이런 분야는 인구보다 기술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국내 총생산 대비 4.8%였습니다. 세계 2위 수준이죠. 이스라엘 다음이었습니다. 제니퍼,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가장 궁금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2050년 한국이 정말 세계 2위가 될 수 있을까요? 제니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죠. 제 예측은 경제 규모 기준이었습니다. 국내 총생산으로요. 솔직히 이건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중국, 인도의 인구를 생각하면요.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으로 보면 한국은 이미 세계 최정상입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HBM 95% 점유율이요. 배터리 60% 시장 장악이요. 액화 천연가스선 80% 독점이요. 이게 우연일 수 있습니까? 데이비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죠. 제니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10년 전 보고서를 쓰면서 한국에 대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뭡니까? 한국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했죠. 자원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60년 만에 선진국이 됐어요. 이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요. 그게 한국의 저력입니다. 제니퍼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10년 전 제 보고서를 조롱한 사람들은 숫자만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봤어요. 시스템을 봤죠. 그래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니퍼 첸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최신 데이터를 다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을 봤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은 핵심 반도체 장비의 50% 이상을 자체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20% 수준이었죠. 2차 전지 소재 기술도 봤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까지요. 한국 기업들이 모든 핵심 소재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고 있었죠. 조선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암모니아 연료 추진 시스템,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 자율운항 시스템까지요. 미래 선박 기술을 한국이 선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놓쳤단 말입니까?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놓쳤죠. 10년 동안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비웃는 동안 묵묵히 기술을 쌓았습니다. 투자를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요. 10년 전 제니퍼 첸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요.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세계 정상에 올랐는지요. 이건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전환점이었죠. 저는 먼저 글로벌 경제 전문지에 기고문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조용한 기술 혁명의 진실이었죠. 하지만 쓰기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이었습니다.
2022년 챗GPT가 등장한 이후 세상이 바뀌었죠. 인공지능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삶을 바꾸고 있는 현실이었죠. 그리고 이 인공지능 혁명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실적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칩 시장의 절대 강자죠.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칩을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HBM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죠.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추론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 메모리로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죠. HBM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일반 D램보다 10배 이상 빠릅니다. 이게 없으면 인공지능 칩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이 HBM 시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을까요? 한국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95%를 차지하고 있죠. 사실상 독점입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95%라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숫자인지 아십니까? 엔비디아는 한국 없이 칩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구글의 TPU도 한국산 HBM을 씁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모두 마찬가지죠. 세계 최고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기술 보고서를 뒤졌습니다. HBM은 만들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여러 개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야 하죠. 그리고 그 사이를 관통하는 미세한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TSV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관통 실리콘 비하죠. 이 구멍의 지름이 몇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수준이에요. 여기에 전선을 연결해서 칩들을 연결하죠. 그리고 열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칩을 여러 층 쌓으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거든요. 이 열을 효과적으로 식히지 못하면 칩이 타버립니다. 패키징 기술도 핵심입니다. 완성된 칩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죠. 이 모든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회사가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이 대량 생산에 성공했죠. 그것도 10년 넘게 투자한 결과입니다. 저는 삼성전자 연구개발비 데이터를 봤습니다. 2023년 기준 27조 원이 넘었습니다. 1년에 27조 원입니다. 하루로 환산하면 700억 원이 넘죠. 이 돈을 어디에 쓸까요? 차세대 기술 개발입니다. HBM도 그중 하나였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3년 연구개발비가 6조 원을 넘었습니다. 회사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개발에 쏟아붓는 겁니다. 이런 투자를 10년, 20년 지속하니까 지금의 결과가 나온 거죠. 저는 경쟁사 상황도 조사했습니다. 미국에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HBM을 만들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수율이 낮았습니다. 생산 단가가 한국 기업보다 높았고요. 대량 공급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시장 점유율이 5%도 안 됐죠. 일본도 도전했습니다. 키옥시아와 소니가 합작으로 연구했죠. 하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당연히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막혔죠. 첨단 장비를 구할 수 없으니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죠. 저는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의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BM은 인공지능 시대의 석유다.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석유죠. 20세기가 석유로 움직였다면 21세기는 HBM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HBM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HBM 다음 세대는 뭘까요? HBM3이 지금 주력 제품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미 HBM4, HBM5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더 빠르고 용량도 더 크죠. 경쟁사들은 아직 HBM3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말입니다. 한국은 이미 몇 세대 앞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글로벌 반도체 전문가들의 보고서도 읽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향후 10년간 HBM 시장은 한국이 지배할 것이다. 다른 나라가 따라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기술 격차가 너무 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공지능 시대의 주도권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글이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해도요, 오픈AI가 아무리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도요, 한국산 HBM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제니퍼 첸이 봤던 게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미래 기술의 핵심 부품을 장악할 거라고 예측했죠. 당시에는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다른 분야도 살펴봤습니다. 2차 전지 분리막입니다. 배터리의 핵심 부품이죠. 양극과 음극 사이에 들어가서 단락을 방지합니다. 이게 없으면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LG화학, SKI 테크놀로지가 선두주자였죠. 양극재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터리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죠.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이 글로벌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스마트폰, 텔레비전에 들어가는 차세대 화면이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올레드도 한국산입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마다 한국이 있었던 겁니다. 인공지능에는 HBM이요. 전기차에는 배터리와 소재가요. 디스플레이 시장에는 올레드가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일찍부터 핵심 부품에 집중했던 겁니다. 완제품은 중국한테 밀릴 수 있죠. 가격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품은 다릅니다. 기술력이 있어야 하고 대량 생산 경험이 필요하죠.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 영역을 선택했고 10년 넘게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고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죠. 10년 전 한 이코노미스트의 예측을 세계는 비웃었다. 하지만 지금 그 예측은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은 조용히 미래 산업의 심장부를 장악했다. 글을 쓰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고요. 한국이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국가가 됐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요. 제 기고문이 발표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로이터가 모두 다뤘죠. 한국 인공지능 시대의 숨은 강자, HBM 독점, 세계 경제의 새로운 변수. 이런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댓글란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반도체 하나 잘한다고 세계 2위가 되나? 인구 감소 국가가 무슨 초강대국, 과장이 심하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반도체만 잘하는 나라라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산업을 더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방위산업부터 시작했죠. 2023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였습니다. 세계 4위였죠.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순위였습니다. 저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한국의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더군요. 특히 유럽으로의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왜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유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급하게 국방비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더 심각했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빠르게 군대를 현대화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너무 비쌌습니다. M1A1 에이브람스 전차 한 대가 1,000만 달러가 넘었죠. 게다가 납품이 느렸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이미 주문이 밀려 있었으니까요. 유럽 무기는 어떨까요? 독일의 러파르트 2 전차,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도 비슷했습니다. 가격은 비싸고 납품은 느렸죠. 그때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K2 흑표 전차를 들고요. 가격은 미국 전차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대당 500만 달러 정도였죠. 성능은 어떨까요? 레이저 거리 측정기,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 복합 장갑까지요. 최신 기술이 모두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게도 55톤으로 가벼웠죠.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납품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1년 안에 100대 이상 공급할 수 있다고 했죠. 폴란드가 바로 계약했습니다. 2022년 7월이었습니다. K2 전차 1,000대를 구매하기로 했죠. 계약 규모만 3조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전차만이 아니었습니다. K9 자주포도 670문을 주문했죠. K9는 사거리가 40km가 넘습니다. 분당 6발을 쏠 수 있죠. 자동 장전 시스템이 있어서 승무원이 3명만 있으면 됩니다. 독일의 PH2000 자주포보다 성능이 좋았습니다.
팽51 전투기도 48대 계약했습니다. KA 전차, 청웅2 방공미사일 시스템까지요. 총 계약 규모가 15조 원을 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이었죠. 저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 더 중요한 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맞습니다.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당장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그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죠. 루마니아도 K9 자주포를 주문했습니다. 호주는 K9를 57문 구매했죠. STX 레드백 보병 전투차도 129대 주문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7조 원이 넘었습니다. 노르웨이는 K2 전차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천공 방공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죠. 이집트는 K9 자주포 계약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은 실전 경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큰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한국 방산업체 임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우리는 50년 넘게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휴전선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죠. 우리 무기는 그 환경에서 검증됐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전시 상태인 나라였습니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무기 개발에 타협이 없었습니다. 실전에서 작동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산업의 기술이 모두 방산에 들어갑니다. K2 전차 엔진은 두산이 만들죠. 자동차 엔진 기술을 응용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산은 종합산업이었습니다. 기계공학, 전자공학, 소재공학, 소프트웨어까지요. 모든 기술이 집약된 분야죠. 한국은 이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가격 경쟁력도 중요합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량 생산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 위협 때문에 자국 군대에 많은 양을 납품했죠. 그래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만 해도 1000문이 넘게 생산됐습니다. K2 전차도 100대 이상 양산됐죠. 이미 생산 라인이 갖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방산만큼이나 놀라운 분야였죠. 2023년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액은 56조 원을 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40%에 달했죠. 특히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분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액화천연가스선은 왜 중요할까요? 유럽의 에너지 위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은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했죠. 미국, 중동, 호주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운반하려면 특수한 배가 필요합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냉각해서 실어야 하거든요. 이 온도를 유지하는 탱크 기술이 핵심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 기술을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었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일반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은 잘 만듭니다. 가격도 저렴하죠. 하지만 액화천연가스선은 다릅니다. 멤브레인 탱크 기술이 필요한데 이게 극도로 어렵습니다. 중국은 아직 이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했죠. 유럽 조선소들은 어떨까요? 프랑스, 이탈리아에도 조선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인건비가 높으니까요. 게다가 생산 속도도 느렸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달랐습니다. 가격은 합리적이고 품질은 최고였죠. 납기도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주들이 한국으로 몰려왔던 겁니다. 저는 카타르 에너지공사의 대형 발주를 조사했습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 수출국입니다. 그들은 2020년대 중반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죠. 그러려면 운반선이 필요했습니다. 100척이 넘게요. 카타르는 한국 조선소 3곳과 계약했습니다. 총 100척의 액화 천연가스선을 발주했죠. 계약 규모만 40조 원이 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선 계약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도 한국이 앞서가고 있었죠. 암모니아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수소 연료 전지선까지요.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선박업계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야 했죠. 한국 조선소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암모니아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미래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죠. 현대중공업은 암모니아 추진 선박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메탄올 추진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선도하고 있었죠.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도 개발했습니다. 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자율운항 기술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없이 스스로 항해하는 배죠. 한국은 미래 선박 시장까지 선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방산이든 조선이든 공통점이 있었죠. 제조업 기반입니다. 한국은 물건을 만드는 데 강했습니다. 자동차, 가전, 철강, 화학까지요. 이 모든 산업이 서로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방산에는 자동차 기술이 들어갔죠. 조선에는 철강과 기계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반도체에는 화학과 소재 기술이 필요했고요. 한국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혁신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글을 계속 써내려 갔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반도체 국가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방산, 조선, 배터리, 디스플레이까지요. 한국은 제조업 전반에서 세계 정상급이었던 겁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요. 시스템을 이해해야 했죠. 저는 먼저 교육 데이터부터 살펴봤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열었죠.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70%를 넘었습니다. 25세에서 34세 인구 중 70%가 대학 교육을 받았다는 뜻이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45%였습니다. 한국은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양만이 아니었습니다. 질도 중요했습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봤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수학, 과학 점수가 세계 최상위권이었죠. 20년 넘게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력의 기본 실력이 높다는 겁니다.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으면 교육 비용이 적게 들죠. 기술을 빨리 습득합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한국 대학의 이공계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대학생의 30% 이상이 이공계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25%였죠. 한국은 엔지니어를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도체공학, 전기전자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까지요. 이 인력들이 삼성, 하이닉스, LG, 현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술 혁신을 이끌었죠. 하지만 교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구개발이 뒷받침돼야 하죠. 저는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4.8%였습니다. 세계 2위 수준이었죠. 이스라엘이 5.5%로 1위였습니다. 미국이 3.4%, 일본이 3.3%였죠. 중국은 2.4%였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돈을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떨까요? 2023년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110조 원이 넘었습니다. 1년에 110조 원입니다. 하루로 환산하면 3천억 원이 넘죠.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기업이 80%를 투자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죠. 정부가 15%를 지원했습니다. 연구기관과 대학이 나머지를 썼죠. 저는 삼성전자 연구개발 조직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원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실험실에서 차세대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HBM도 그렇게 개발됐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연구를 시작했죠. 10년 넘게 투자했습니다.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독점하고 있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매출의 10%를 넘었습니다. 2023년 6조 원 이상을 썼죠. 차세대 D램, 차세대 낸드 플래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어떨까요?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매년 조 단위 돈을 투자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까지요. 지금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한국 기업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정부 역할도 살펴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략 산업을 정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수소 등이었죠.
그리고 이 분야에 집중 지원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율을 높였죠. 기업이 연구개발에 돈을 쓰면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규제도 풀었습니다. 신기술 실증을 빠르게 승인해줬죠. 인프라도 구축했습니다. 국가산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용인, 평택, 이천에 대규모 단지를 조성했죠. 기업들이 공장을 빠르게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전력, 용수, 도로 등을 미리 깔아놨으니까요. 저는 디지털 인프라도 조사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 1위였습니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초당 200메가비트를 넘었죠. 오지 마을에도 초고속 인터넷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지 통신망 보급률이 99%를 넘었습니다.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디지털 전환이 빠르다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 모바일 결제, 원격 근무까지요. 모든 게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업들도 빠르게 디지털화했죠. 스마트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생산 공정을 최적화했습니다. 불량률이 낮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졌죠. 저는 정부, 기업, 연구소 협력 시스템을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에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면 기업이 투자하고 연구소가 기술을 개발하는 구조였죠. 예를 들어볼까요? 정부가 2차 전지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자 삼성, LG, SK가 즉시 투자를 늘렸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기초연구를 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응용기술을 개발했죠. 대학 교수들이 참여해서 이론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걸 상용화했습니다. 이 과정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1년, 2년 만에 시제품이 나왔죠. 서구에서는 5년, 10년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화상으로 연구원과 인터뷰했죠.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기업과 밀접하게 협력합니다. 매주 회의를 하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연구실에만 있지 않아요. 현장에 나가서 문제를 찾습니다. 실용적인 연구였습니다. 논문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기술을 상용화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우리가 늦으면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합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일합니다. 저는 한국의 근무 문화도 알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근무로 유명하죠. 워라밸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빠르게 결과를 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제조업 기반도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높았습니다. 국내 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였죠. 선진국 평균이 15%였습니다. 한국은 거의 2배였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제조업은 연관 산업이 많습니다. 자동차를 만들려면 철강, 화학, 전자, 기계가 필요하죠. 반도체를 만들려면 화학, 기계, 소재가 필요합니다. 이 산업들이 서로 시너지를 냅니다. 기술이 공유되고 인력이 이동하죠.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포스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포스코는 철강 회사죠. 그런데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양극재를 만들기 시작했죠. 왜 가능했을까요? 철강 만들 때 쓰는 금속 가공 기술이 양극재에도 쓰이니까요. 리튬, 니켈, 코발트를 정련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포스코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현대차는 어떨까요? 전기차를 만들면서 배터리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수소체도 적용했죠.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에너지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바이오에 응용했습니다. 바이오 칩을 개발하고 있었죠. DNA 분석, 단백질 검사를 칩으로 하는 겁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이 그대로 쓰였습니다. 이게 제조업 기반의 힘이었습니다. 한 분야의 기술이 다른 분야로 전이되는 거죠. 저는 벤처 생태계도 조사했습니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이 20개가 넘었습니다.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죠. 쿠팡, 크래프톤, 두나무, 비바리 퍼블리카 등이었습니다. 게임, 핀테크, 이커머스 분야에서 성공했죠. 정부도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창업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했죠. 신기술을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시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기업도 스타트업과 협력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했죠. 삼성, 현대, LG가 벤처 캐피털을 운영했습니다.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했습니다.
기술을 사오거나 인수합병도 했죠. 생태계가 선순환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시스템이구나. 교육으로 인력을 키우고요. 연구개발로 기술을 개발하고요.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요. 기업이 빠르게 실행하고요. 제조업 기반으로 시너지를 내고요. 디지털 인프라로 속도를 높이는 거죠. 이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빠르게 혁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10년 전 제니퍼 첸이 본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시스템이었죠. 단순히 경제 지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낼지 예측했던 거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는 한 한국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데이터 분석을 마치고 기고문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했습니다. 경제력, 기술력은 충분히 설명했죠. 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강대국이 되면 뭘 하는가? 저는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과거의 강대국들은 어땠을까요? 대영 제국은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착취와 억압이 있었습니다. 소련은 동유럽을 위성국가로 삼았습니다. 군사력으로 주변국을 장악했죠. 미국은 세계 경찰을 자처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을 벌였죠.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국은 지금 1대1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돈을 빌려주고 항만을 장악하죠. 부채의 덫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저는 한국의 해외 원조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통계였죠. 한국은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2023년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 규모는 3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개발도상국을 지원했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농업 기술을 전수했죠.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줬습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한국은 에티오피아에 직업훈련원을 세웠습니다. 봉제, 용접, 전기 기술을 가르쳤죠.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기술을 배워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한국 기업도 에티오피아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현지인을 고용했죠. 착취가 아니었습니다. 동반 성장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의 대규모 공장을 운영했죠. 수만 명의 베트남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기술 교육도 시켰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성장하는데 한국이 기여했던 겁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를 떠올렸습니다. 2021년이었죠. 전 세계가 백신 확보 전쟁을 벌였습니다. 선진국들은 자국민 접종에만 집중했죠. 개발도상국은 백신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나섰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에 3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보급하는 국제 프로그램이었죠. 한국은 자체 생산한 백신도 나눴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보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애였죠. 저는 한국국제협력단 관계자와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원조를 받았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죠. 유엔과 미국의 도움으로 일어섰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받은 것을 갚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국제 분쟁 조정 역할도 조사했습니다. 한국은 중재자로 나서는 경우가 많았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했습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이 대표적이었죠. 한국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관계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양국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으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도 러시아와 대화 채널을 유지했죠. 균형 외교였습니다. 어느 한쪽을 적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현황도 봤습니다. 한국은 레바논, 남수단, 인도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평화유지 임무였죠. 전쟁을 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지키러 간 겁니다. 의료 지원, 재건 사업을 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현지에서 존경받았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2000년 역사에서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죠.
방어만 했습니다. 고려시대 몽골 침략을 막았습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극복했죠. 근대에는 일제식민지를 겪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됐죠. 한국은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신뢰하는 겁니다. 한국은 식민지를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착취하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기술을 나누고 투자했습니다. 동반 성장을 추구했죠. 저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도 분석했습니다.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었죠.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1위를 했습니다. 블랙핑크는 세계 투어를 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폭발적 인기를 끌었죠.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화 콘텐츠일까요? 아닙니다. 영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됐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품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했죠. 이게 소프트 파워의 힘이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문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저는 프랑스, 영국과 비교했습니다. 그들도 문화 강국입니다. 하지만 식민지 역사가 있죠. 아프리카, 아시아 사람들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깨끗한 이미지였죠. 피해자에서 성공한 나라로 올라섰습니다. 누구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화와 기술을 나눴죠. 저는 제니퍼 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제니퍼,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당신이 10년 전 보고서에 이렇게 썼더군요. 한국은 다른 종류의 강대국이 될 것이다라고요. 무슨 뜻이었습니까? 제니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죠. 역사를 보면 강대국은 힘으로 지배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으로 약소국을 억눌렀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한국은 기술과 문화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협력을 추구하죠. 착취하지 않습니다. 이건 새로운 모델입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2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세계는 더 평화로워질 겁니다. 제니퍼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테니까요. 대신 기술을 나누고 경제를 협력하겠죠. 개발도상국을 끌어올릴 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런 세상이 가능할까요? 힘이 아니라 협력으로 이끄는 강대국이요. 착취가 아니라 상생을 추구하는 나라요. 제니퍼가 말을 이었습니다. 데이비드, 20세기는 힘의 시대였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지배했죠. 하지만 21세기는 다릅니다. 기술과 문화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부품으로 기술 영향력을 행사하고요. K-팝, 드라마, 영화로 문화 영향력을 넓히고요. 그러면서도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죠. 한국의 성공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희망을 줍니다. 제니퍼가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나라들이 한국을 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를요. 자원 없이 기술로 선진국이 된 나라를요. 그들도 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대국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상징이었죠. 통화를 마치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 기고문에 이 내용을 꼭 넣어야겠다고 다짐했죠. 한국의 경제력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나라인지를 말해야 합니다. 침략 없는 강대국이요. 나누는 나라요.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라고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인류 역사상 유일한 나라다.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선진국이 된 나라. 침략 없이 강대국 반열에 오른 나라. 기술과 문화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 2050년 한국이 세계 2위가 되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더 평화롭고 더 협력적인 세상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니퍼 첸이 10년 전 본 미래였다. 저는 글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만 남았습니다. 예언의 완성과 한국의 미래를 써야 했죠. 제 기고문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한국 침략 없는 강대국의 탄생이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각국 언론이 재인용했죠. 블룸버그, 로이터, 월스트리트 저널까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다. 미래 산업의 중심이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였죠. HBM 배터리, 조선까지. 한국 없이는 미래가 없다. 경제학자들의 반응도 바뀌었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10년 전 제니퍼 첸의 예측을 비웃었던 게 부끄럽다. 그녀가 옳았다. 런던 정경대 교수도 논평을 발표했죠. 한국 경제 모델을 재평가해야 한다. 새로운 강대국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 저는 제니퍼 첸에게 연락했습니다. 제니퍼, 봤습니까? 세상이 변했습니다. 네,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10년이 걸렸네요. 복권됐습니다. 당신 보고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그냥 한국이 성공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제가 본 그 잠재력이 현실이 되는 걸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보다 한국의 성공을 원했던 겁니다. 이제 세계가 알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니퍼가 답했습니다. 2050년까지 아직 25년이 남았어요.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입니다. 맞습니다. 아직 반환점도 안 돌았죠. 저는 2050년 전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천 달러를 넘었죠. 선진국 평균에 근접했습니다. 기술력은 어떨까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에서 세계 1위였습니다. 조선 방산에서도 최상위권이었죠. 인공지능 핵심 부품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미 기술 강국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25년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트렌드를 분석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으로 재편되죠. 한국은 HBM으로 핵심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표준이 됩니다. 내연기관차는 사라지죠. 한국 배터리가 모든 전기차에 들어갑니다. 셋째,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됩니다. 수소, 암모니아가 주요 에너지원이 되죠. 한국은 이미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주 산업이 본격화됩니다. 인공위성 우주 발사체 수요가 폭증하죠. 한국은 누리호로 자체 발사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다섯째, 바이오 혁명이 일어납니다. 유전자 치료, 맞춤형 의료가 현실화되죠. 한국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했죠. 그 결실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저는 인구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게 치명적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은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한 산업은 포기했죠. 대신 소수 정예로 고부가 가치를 만드는 구조로 전환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자동화됐습니다. 로봇이 대부분의 일을 했죠. 조선소도 스마트 조선소로 바뀌었습니다. 용접, 도장을 로봇이 했습니다. 제조업 전반의 자동화가 확산됐죠.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인공지능도 인력 부족을 보완했습니다. 설계, 분석, 의사결정을 인공지능이 도왔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민 정책도 바뀌었습니다. 우수한 외국 인재를 적극 유치했죠. 비자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창업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세계의 인재들이 한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구는 줄어도 경제는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국제관계도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기술 강국으로서의 영향력이 커지죠. 미국, 중국, 유럽이 모두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부품 없이는 산업이 안 돌아가니까요. 한국은 이 위치를 활용할 겁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를요. 모두와 협력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할 겁니다. 미중 갈등, 지역 분쟁에서 중간자로 나서죠. 양쪽 모두와 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평화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2050년 세계 2위라는 게 단순히 경제 규모만은 아니구나. 영향력이구나. 기술로, 문화로, 외교로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저는 제 기고문의 마지막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한 이코노미스트의 예언은 조롱받았다. 하지만 지금 그 예언은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은 조용히 세계 정상에 올랐다.
반도체 칩 하나에 한국 기술이 들어간다. 전기차 배터리에 한국 기술이 들어간다. 액화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도 한국이 만든다. 세계는 한국 없이 작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위대함은 경제력이 아니다. 침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누고 협력한다는 것이다.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2050년 한국이 세계 2위가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한국은 이미 세계가 존경하는 나라가 됐다. 힘이 아니라 기술과 문화로, 착취가 아니라 협력으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이것이 바로 새로운 강대국의 모습이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그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 저는 글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제니퍼 첸에게 보냈죠. 제니퍼 마지막 장을 보냅니다. 확인해 주세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완벽합니다, 데이비드. 10년 전 제가 쓰고 싶었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고문은 다음날 발표됐습니다.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죠. 각국 정상들이 언급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연설에서 인용했습니다. 한국은 협력의 모델이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다뤄졌죠. 한국의 성공에서 배워야 한다. 한국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재평가하다. 침략 없는 강대국, 한국의 새로운 길. 저는 한국 대통령의 연설문도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기술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세계의 도움이 있었죠.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우리는 침략하지 않을 것입니다. 착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나누고 협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길입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니퍼 첸이 본 한국이었습니다. 10년 전에요. 세상이 비웃을 때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를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 멀리 아시아 어딘가에 한국이 있죠.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5천만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요? 소란스럽지 않게요. 침략하지 않고요. 협력으로요. 이것이 바로 21세기 강대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2050년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요.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을 거라고요. 제니퍼 첸의 예언은 이미 절반 이상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절반도 곧 현실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역사의 증인이 된 겁니다. 조용한 강자의 탄생을요. 침략 없는 강대국의 탄생을요. 그리고 지금 세계는 그 시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